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쌓아오신 분들이라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들을 말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힘을 모으면 배도 산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협력을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럽니다. 생각이 참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든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를 산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협력, 또 용기, 도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마음이 돼서 이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세계 전체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잘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서 1.6% 성장에 그쳤다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가 1970년대 오일 쇼크라든가 또 외환 위기 같은 이런 외부 충격이 없이 이런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병도 급성보다는 만성이 더 무섭듯이 우리 경제 실상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때만큼의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라든가 이런 사회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성장률도 충격적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성장 잠재율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까지 7 내지 8%였던 성장 잠재율이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OECD에서는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10년 내에 2%대, 또 20년 내에 1%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큰 위기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또 고령화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1992년도에 노인 인구수가 235만 명이었는데 2012년 현재 589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32년에는 135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하는 대상은 늘어나서 사회 전체의 생산과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또 저성장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구조적 위기와 함께 우리 경제의 가장 거대한 도전은 후발 개도국, 즉 중국의 도전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제 중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력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 또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 이 소프트웨어 강국인 인도와 또 광활한 국토, 무궁무진한 이 자원을, 천연 자원으로 가득 찬 브라질이나 러시아도 우리의 경쟁 상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내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또 대외적으로는
후발 국가들의 거센 도전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위기가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과거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경제, 특히 선진국의 경제가 비교적 양호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선진국 경기가 괜찮으니까 개발도상국 수출이 좋았고, 또 우리도 원화 가치 하락을 바탕으로 해서 급격하게 수출을 늘려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미국 경제라든가 유럽 경제, 이런 나라들의 그 선진국 경제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각국의 그 재정 부실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또 유럽 침체가 파멸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상당 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세계 경제의 난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안으로는 부진해, 또 후발 주자들의 추격은 더 격해지고, 또 우리의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런 그 삼중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 앞날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심하게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역시 중산층과 빈곤층입니다. 일자리 불안해지고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면서 이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가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중산층이었다가 빈곤층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벗어나서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또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외교 안보 상황도 불안합니다. 경제 위기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갈등과 혼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또 국가의 안위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 사회는 놀랄 만큼 평온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의견, 또 경제 민주화를 가속화해야 된다는 의견, 이렇게 그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과제가 결코 따로 갈 수 없는 과제들이고, 또 선후도 따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의 그 경제 운영 시스템을 이렇게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이런 그 정책을 병행하는, 말하자면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5년간 우리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과 함께 향후 5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기반을 닦는 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 새로운 자본주의 방향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50년 경제를 이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용하신 거 보니까 별로 들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거를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많은 준비를 했는데 국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얽히면서 별로 그거를 아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정책을 수없이 많이 발표를 하는데도 그런 그 정책 관련 기사들은 이렇게 묻히고,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때 비키니를 입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랐는데 그 기사가 1등이 되고 또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정치를 하면서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비키니보다도 역시 정책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렇게 제가 믿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우리 사설이나 언론에 이런 거 보면 정책으로 국민들께 말해야 되고, 또 선거에도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 그걸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당연하고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막상 정책을 발표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제가 마니페스토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당 대표 할 때 몇 년 전에 제가 국민들께 어떤 걸 약속을 드렸고 어떤 걸 실천했고 어떤 거는 지금 진행 중이고 하는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던 많은 그 언론을 비롯해서 어느 곳도 그 책에 관심을 갖지 않아 가지고 그 책이 나왔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외국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막 노래를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아, 내 노래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하고 일어나 갖고 열창을 합니다. 근데 막상 노래를 시작하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끼리 얘기하고. 그게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놀라운 일이었다 하는데, 제가 이런 상황이 꼭 거기에 그 비유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의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이 돼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발전하는데 국민은 불행하다, 이거는 결코 올바른 체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수출이 얼마다 하는데 국민은 그렇게 피부에 못 느끼는 거예요. 삶은 계속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하면, 그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시장이 실패하지 않도록 막는 노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도 저마다 다 잠재력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질을 바탕으로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 민간 부분에서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동선이 합치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경제 민주화, 생애별 맞춤형 복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것이 바로 그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의 목표를 위한 것들입니다. 우선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중소기업의 CEO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중소기업 운영하시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소위 산불이라고 하는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때문에 땀 흘린 그 성과를, 보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 보자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술 개발을 한다 해도 그것을 빌미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또 그 기술까지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나로 3차 발사가 연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여기서도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집약을 해서 우주로 날아갈 예정이었던 이 나로호가 발사를 연기한 이유, 바로 조그만한 그 고무링 하나가 손상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술이 다 복합돼 있었는데
작은 고무링 하나 때문에 발사를 못했다. 그래서 그 일단 추진 로켓과 인공위성체도 중요하지만 나로호를 구성하고 있는 15만 개의 부품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우주 발사체 전체가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기업체들이 바로 그 부품 같은 아주 소중한 그 부품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처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이 모든 구성인이 균형되게 발전하지 못한다면 결국 전체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민주화를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도 누구를 공격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못 살게 굴자고 하는 게 결코 아니고 다 함께 같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공정을 통해서 상생과 공존의 길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민주화를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또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와 함께 또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복지의 확충입니다. 사실 그 우리 복지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고 허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무상복지 확대로 푸는 것 또한 저는 그 국가 재정 상황이나 지속 가능성 면에서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그 시기라든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건 꼭 빈곤층이 아니래도 그럴 때 그 어려움을 사회가 분담을 해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뭐 청년, 중장년 또 노년층 할 것 없이 가장 아주 그 바라는 바가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둘 것입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또 창조적인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지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나라를 꼭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그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비정규직 문제인데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풀어내서 차별과 갈등의 소지를 없앨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정책들을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그 추진을 해서 경제 위기, 사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각자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이거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어려울수록 중소기업과 그 같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되고 또 기업들은 고용 유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또 근로자들 역시 파업이나 이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 이런 거를 자제하고 또 잡 쉐어링 같은 것을 통해서 고통을 분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면 이런 그 경제 주체들 간에 먼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신뢰를 보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을 책임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부터 만들어서 상생과 공존의 기반 위에서
온 국민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이것과 함께 다음 정부 5년 동안 예상되는 침체 상황을 맞아서 경기 활성화와 또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는 노력도 아주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또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현실, 이거 반드시 개선할 것입니다. 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입은 이거는 억제를 해야 하겠지만,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런데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과감하게 이것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계신 이 법인세 세율 문제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는 또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 지원을 서비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서비스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서비스업에서의 불필요한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의 투자 지원은 주로 기계나 설비 같은 곳에 이렇게 유형 자산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이라든가 컨텐츠 같은 이런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여기야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으로 여기에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해외 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기업의 투자 활동에 대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은 확대하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 및 조세 지원을 강화해서 중소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성장 정책을 통해서 중산층과 빈곤층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의 판단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은 국민의 신뢰라는 이 기반 위에서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신뢰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 지도자를 믿고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국민적인 믿음,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신뢰, 또 살아가다가 한번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올 거라는 이런 확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얼마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믿음, 이런 신뢰의 기반이 있어야만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신뢰를 리더십의 근본으로 삼아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의 위기, 이 우리 앞에 닥친 위기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위기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노력하고 신명나게 희망을 갖고 일을 해서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우리가 힘을 합하고 또 이게 해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한다면 이 위기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또 한 번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앞장서 가지고 이거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여러분을 믿고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